ETF 시장에 또 한 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월가의 공용 블랙록이 이번에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은행 이자처럼 스테이킹 수익까지 얹어주는 상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상품 하나가 나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블랙록이 왜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지, 또 규제의 땜이 터지자마자 먼저 자리를 잡은 경쟁자들은 누구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블랙록의 움직임은요,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그냥 변동성을 감수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산이었다면요, 이제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수익형 자산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거죠. 수익형 자산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왜 우리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스테이킹 ETF로 뛰어드는 걸까요? 이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로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게 11월 19일 델라웨어에 블랙록이 아이시어 스테이크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를 등록하면서 모든 게 공식화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크게 한 세 가지 동인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수익률, yield입니다. 기존 현물 ETF는 투자자가 돈을 벌려면 자산 가격이 올라야만 하잖아요. 그 외에는 수익이 없죠. 하지만 스테이킹 ETF는 여기에 연간 수익률, 그러니까 APR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 얻는 건 기본이고 설령 가격이 횡보하더라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꾸준한 수입이 생긴다는 거군요. 마치 배당주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yiel드에 집착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기관 고객의 압도적인 수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은요, 변동성 큰 시세 차익보다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거든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니까요. 바로 그 갈증을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채워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고객들이 원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은 경쟁입니다. 블랙록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시장의 기회를 보고 발빠르게 움직인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XX 오스프레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들이 이미 관련 상품을 내놓고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블랙록이라도 영원히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SEC는 스테이킹 관련 상품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스테이킹이란 행위 자체가 증권성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의 금기시되는 영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열린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SEC는 스테이킹을 일종의 투자 계약으로 봐서 굉장히 엄격한 증권법의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에 SEC가 암호화폐 ETF 일반 상장 규칙, 그러니까 크립토 ETF 지네릭 리스팅 룰을 승인한 겁니다. 일반 상장 규칙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건가요? 단어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예전에는 ETF라는 자동차를 출시할 때마다 자동차 한 대 한 대를 전부 분해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를 통과할 거라는 보장도 없었죠. 발행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장 규칙이 생기면서 이제는 정부가 정해놓은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굳이 일일이 검사받지 않고도 차를 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ETF 출시의 허들 자체가 그냥 극적으로 낮아졌다는 의미니까요. 규제라는 가장 큰 댐이 사실상 터져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속도와 자본의 경쟁 시대가 열린 겁니다. 블랙록은 바로 그 기회의 창이 열린 걸 보고 지체 없이 뛰어든 것이고요. 규제의 댐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작지만 빠른 도전자들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모두를 긴장시키는 거인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블랙록이죠. 말씀하신 대로 RX 오스프레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화사들이 먼저 시장에 진입했는데 이 회사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경쟁 구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렉스 오스프레이는 ESK라는 상품으로 시장에 포문을 열었어요. 2025년 9월에 출시됐는데 시장 최초의 1940년 투자회사법 기반 스테이킹 ETF라는 타이틀을 딱 거머쥐었죠. 잠깐만요. 거기서 1940년 법 기반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1940년 투자회사법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엄격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이거든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건 SEC의 가장 높은 수준의 감독을 통과했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단순히 최초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규제 틀 안에서 나온 최초의 상품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 거죠. 이들은 매달 스테이킹 보상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해서 최초라는 상징성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라는 직관성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매달 통장에 현금이 꽂힌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눈에 바로 보이는 수익이니까요. 그럼 기존의 강자였던 그레이스케일은 다른가요? 그레이스케일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2025년 10월에요. 이들은 기존에 운용하던 이더리움과 솔라나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렉스 오스프레이처럼 보상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대신 그걸 ETF의 순자산 가치, NAV에 통합시켜서 자동으로 재투자를 합니다. 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을 만질 순 없지만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요. 정확합니다. 렉스 오스프레이는 현금 흐름을, 그레이스케일은 복리 효과와 세금 효율성을 내세우는 거죠.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확보한 막대한 고객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상품을 확장하겠다는 계상입니다. 최초 진입자와 기존 강자, 둘 다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도 왜 시장은 블랙록이 등장하자마자 게임 끝났다는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인 아이빗하고 이더리움 ETF ETHA 딱 두 개 상품만 운용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이 블랙록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시장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는지 이미 숫자로 증명했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ETF인 ETHA는 출시 2달 만에 운용자산 AUM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지금까지 누적 순유입액이 1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순자산만 14억 달러가 넘죠. 2달 만에 10억 달러라니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IBAT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누적순 유입액이 631억 달러, 현재 운용자산이 72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뭐 2위부터 나머지 경쟁사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예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의 지배력이죠. 이런 실적 때문에 시장에는 조금 늦게 시작해도 결국 돈은 블랙록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강력한 믿음, 거의 징크스에 가까운 심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블랙록의 자금이 그 100조 원을 움직이는 힘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단순히 ETF 경쟁을 넘어서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될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거대한 변화 3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날 변화는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ETF가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스테이킹으로 묶어버리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유통량이 급격히 줄어들겠죠. 아, 마치 비트코인 반감기처럼 시장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이더리움이 줄어드니 가격에는 당연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번째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기관 스테이킹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입니다. 지금까지 스테이킹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부 전문 기업들의 영역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단순히 돈의 규모만 커지는 걸 의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더 안정적이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스테이킹 인프라와 보안 시스템을 요구하게 됩니다.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과 안정성을 한 차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군요. 공급이 줄고 네트워크는 더 튼튼해진다.
그럼 마지막 변화는 뭔가요? 마지막 변화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합니다.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의 성격, 그 정체성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자 나오는 자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단순히 이더리움 ETF 시장이 커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디지털금, 이더리움은 디지털 원유처럼 비슷한 디지털 원자재로 봤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무이자 자산, 이더리움은 아예 디지털 채권이나 인터넷 국채 같은 새로운 자산군으로 재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금과 채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른 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완전히 다른 자산으로 취급하게 될 거란 의미입니다. 와,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단순한 상품 출시가 자산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니?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렉스 오스프레이 같은 선발주자와 블랙록이라는 거대 후발주자의 싸움. 결국 누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경쟁의 본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먼저 출시하느냐의 속도전은 끝났고요. 누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고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느냐 하는 자본과 운영 능력의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렉스 오스프레이 같은 얼리 무버가 초반에 선점한 인지도를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블랙록이라는 빅 브랜드가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으로 결국 시장을 장악할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자본과 브랜드의 싸움이 되겠군요. 마치 독립영화가 먼저 나와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나중에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모든 상영관을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히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 만큼 앞으로 6개월이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운용사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얼마나 낮은 수수료와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블랙록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 출시는 ETF 시장의 다음 전쟁터가 가격 추종을 넘어서 수익률 이일드 경쟁이 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가치를 바꿔놓을지, 또 이 변화가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 지표 3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각 경쟁 ETF 상품들 간의 자금 유입량 변화입니다. 결국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블랙록으로 돈이 쏠리는지 아니면 선발 주자들이 선방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겠군요. 그렇죠. 둘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의 총 스테이킹 물량 추이입니다. 이 수치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공급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ETF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실질 스테이킹 수익률 APR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모두 제외하고 실제로 투자자 손에 쥐어지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결국 이 수익률의 미세한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이 3가지 지표가 시장의 진짜 승자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